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시기가 벌써 한 달 전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죠. 오늘은 바로 가상화폐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BPMG의 웹3 게임 플랫폼 잼허브 토큰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맥스시에 상장됐습니다. BPMG는 2021년 8월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데요. 다중체인 월렛 K민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STO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과 운영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잼허브는 카카오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올인원 멀티체인 월렛 K민트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토큰인데요. BPMG는 잼허브 토큰이 웹3 게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은 맥스시 외에도 클레이튼 스왑, 비트마트, 엘뱅크 등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죠. 이번 잼허브 2.0의 출시로 웹3 게임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 단독 소식입니다. GS건설이 국내의 소형 원전 냉각제용 전홍축 우라늄 불소 연료염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합니다. 전 세계 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선 모습인데요. GS건설과 한국원자력연료 그리고 덴마크 시보그는 한국 내 LEU 연료염 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힌 겁니다. 이 세 곳은 이번 MOU로 4세대 원전의 불소 연료염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덴마크 원전업체 시보그는 우라늄 기반의 불소 연료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소형 용융염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는 소형 모듈 원전 가운데 하나이자 4세대 원자로로 불리는 혁신 기술입니다. 냉각제와 핵연료를 하나의 액체로 혼합해 가동하기 때문에 냉각제가 없어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번 원자로 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도 달성하고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도 유망한 사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열린 투자 행사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다롄에 거점을 마련해 새로운 한국 기업 투자지로 만들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다롄 대외개방 투자 촉진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랴오닝성과 길림성 등 인근 지역 정부 고위 관계자부터 글로벌 기업 경영진까지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 현대차그룹, SK하이닉스, CJ그룹, 한국은행 등의 현지법인 관계자들이 자리했죠. 중국 동북삼성 대외교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롄시는 동북아시아 연해 지역의 제조 물류 중심지로 여겨지는데요. 인근에 우수대학교가 있어 인재 채용이 또 용이하고 랴오닝성 자유무역 시험구를 통해 체계적인 물류 관리와 신속한 수출입 통관 등도 가능합니다. 당국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하이테크 산업구 등을 설립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실제 장비 제조, 석유화학, IT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시장 속 중국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참 국제 관계라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어떤 긴장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국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롄시에 열린 투자 행사에 총출동을 했다고 해요. 중국 내에서는 완제품 수요야 가격 경쟁력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해도 반도체 같은 중간재 수요가 어마어마하니까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CNBC에서 나온 보도 내용부터 보고 가죠. CNBC라기보다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에서 5.4%로 낮춰 잡았습니다. 중국의 GDP 규모를 생각했을 때 0.1%포인트를 낮춰 잡은 것만 해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조금 더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일단은 중국의 경제활동체계, 그러니까 리오프닝, 여기가 굉장히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이
이 효과,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은 항상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찾아온 나라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길게 침체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예상만큼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포함해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최근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노령화라든지 출산율 같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국에 인구 문제가 나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면은 인구가 최대 강점인 나라인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는 인도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강점이 하나 사라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중 갈등도 지속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문제인데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한 이 공급망이 중국을 왕따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 공급망에 속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측면이 크게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거는 이 골드만삭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 잡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인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중국 정부가 지금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내놨지만 이게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다.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안 좋냐? 경제 지표들을 봐야겠죠. 이건 유진투자증권에서 잘 정리해놨으니까 이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월 지표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봐도요. 리오프닝 때 기대했던 어떤 극적인 회복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4월, 5월쯤에는 오히려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리오프닝 초기에는 이 소비가 굉장한 버팀목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다시피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 소매 판매가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것도 기대보다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안 좋은 모습이고요. 실업률도 여기만 보면 안정적인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었어요. 이게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유들, 그리고 고도 성장을 거치긴 했는데 여기에 따른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굉장히 심한 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거기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해결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체제가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부진이라는 것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최근에 국제유가의 흐름을 들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는 말에 유가가 하락을 하고 중국이 부양책을 내놨다는 말에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전 세계적인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국한해서 보면은 어떤 교역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 이것들이 최근에 많이 줄었다고 해도 중국 수출 비중이 한 20%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꺼지면은 우리나라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제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중국의 지금 노동 생산성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유사한 소득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죠. 더 내려와 보면은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자립경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중국 경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여기에는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겠죠. 반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여기는 서방 선진국들이 대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이 공급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질적인 차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거의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공급망이 그렇게 중국의 경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질적인 차이까지 고려했을 때 중국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리포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된다는 점, 이 점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을 해봤을 때 중국의 비중을 낮추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원자재 공급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정학적인 요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치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여기에는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큰 변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경제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결코 단기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라는 건 결국엔 장돌뱅이 경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 경제 변화, 이거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